아빠가 제 손에 사진을 쥐어줬던 그날, 제 인생이 한 번에 꺾였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엄마 손을 잡은 남자는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농담하냐고 웃어보려 했는데, 아빠 눈빛이 먼저 모든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눈빛은 평생 제 편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는 숨을 삼키고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마디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라고. 저는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져서 제 심장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였습니다. 제가 겨우 붙잡고 살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그 말을 하는 아빠가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지금까지의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준비할 틈도 없이 사람을 바닥으로 던진다는 걸.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백반집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장 하나도 직접 담그셨고, 아빠는 새벽마다 시장을 돌며 재료를 고르셨습니다. 정성은 늘 배신하지 않았고, 가게는 10평에서 몇백 평 한식당으로 커졌습니다. 저는 그 부엌을 보며 식품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말리셨습니다. 너까지 고생길 걷지 말라고, 너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얘기가 나오자 엄마가 갑자기 선을 들고 오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라는 말이 따라붙었고, 엄마는 그 단어에 안심하셨습니다. 저는 제 꿈을 잠시 접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돈 벌어 다시 공부하려고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결혼으로 기울었고, 결국 저는 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웃음도 있었고 말투도 부드러웠고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괜찮아 보이는 얼굴에 제 인생을 맡겨버렸습니다. 그게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이름보다 아들 자랑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며느리인 저는 배경처럼 앉아 있었고, 아들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조 잘해라. 교수 남편 뒷바라지가 내 역할이라고. 저는 참았습니다. 친정이 탄탄했고 남편도 최소한 예의는 지키는 듯 보였으니까요. 저희는 차도 해갔고 예단도 했고, 시댁은 그 덕에 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은 늘 같았습니다. 친정에서 뭐 좀 더 해오라는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몰랐습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 가격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남편은 제 편인 척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적당히 넘기며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본색을 아직 못 봤으니까요. 그 집은 아들이 최고였고, 며느리는 그 아들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불편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집이 버티고 있으니 큰일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사고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밤 부모님 한정식 집에 큰 불이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불은 흔한 사고라 생각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주방 이모 한 분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누전이었다지만 책임은 가게 주인인 부모님 몫이었습니다. 보상, 합의, 재판, 소문. 그 단어들이 하루하루를 갈아먹었습니다. 식당만이 아니라 레토르트 사업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사람 죽은 가게라는 말이 컸습니다. 부모님은 가진 걸 팔아가며 수습하셨고 집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 절차를 밟던 날 엄마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엄마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숨이 얕아졌습니다.
깊게 쉬면 울음이 터져서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기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 순간부터 낯선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돈이 끊기자 마음도 끊겼고 그 변화는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을 돕는 걸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벌어 이삿짐 센터에 쓴 100만 원을 두고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밤새 화냈습니다. 엄마 장례식조차 귀찮은 일정 취급했고 시어머니는 아예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예우한 이유는 제가 아니라 우리 집 형편이었다는 걸. 친정이 무너지자 저는 순식간에 짐이 됐고 돈 나오는 주머니로 취급됐습니다. 저는 무너진 집에서 아빠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엄마 없는 아빠는 술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이 제 몸을 얼렸습니다.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이번엔 늦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간병한다고 병이 낫냐? 현실적으로 돈 벌어야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계산부터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먼저 저를 버리는 결혼부터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쏟아 아빠 치료에 매달렸고 요양시설로 아빠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시간을 간병했습니다. 약 시간, 식사량, 통증 표정, 잠드는 호흡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제 삶을 흔들었습니다. 너 여기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냐고, 이혼 당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남편은 아침밥도 못 먹는다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제 인생을 밟으셨습니다. 친정 망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우리 아들 명예에 흠내지 말라고.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겁이 사라졌습니다. 더 잃을 게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게 너무 분명해서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아빠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저 더 이상 돈주머니 역할 안 해요. 그렇게 끝내요. 그들은 제가 무릎 꿇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서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들도 더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종이 한 장으로 관계를 접고 아빠 옆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빠는 제게 계속 미안해 하셨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전부 내 탓이라고.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아빠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미안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죄를 숨긴 사람처럼.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아빠는 저를 앉혀놓고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앳된 얼굴로 웃고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은영아, 사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이 내 친부다. 저는 말이 안 나온 채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평생 아빠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숨이 가쁘게 떨리셨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 아빠는 아버지 하나예요. 아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혼자일까 봐 두렵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친부를 찾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떠나셨고 엄마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고 두 분을 나란히 모셨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사진 뒤에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찾아가는 게 두려웠고 괜히 상처만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유언 같은 부탁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주소를 따라가 도착한 집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대문부터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재벌집 같았습니다. 그 집을 보자 왜 엄마가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키려 하셨을 겁니다. 그 집안의 말과 규칙이 저를 찢을까봐 초인종 앞에서 손이 몇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싶어서요. 결국 저는 문 앞에서 엄마 이름을 말했습니다. 임양순을 아시냐고, 딸이 왔다고.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심장이 계속 튀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이 이미 제 인생에 스쳐갔다는 걸. 거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분 얼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납골당 정원에서 자주 마주치던 아저씨셨습니다. 몇 년 전 딸을 잃으셨다던 그분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양순이의 딸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제 나이는 33이고 두 분이 헤어진 지 30여 년이라고. 그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제 안의 마지막 의심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분은 제 존재를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집안 반대로 유학을 떠나며 연락이 끊겼다고. 엄마는 뒤늦게 임신을 하셨고 혼자 낳아 키우셨고 얼마 뒤 저를 품어주신 아빠를 만나셨다고. 그분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제게도 엄마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저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갚으려 하실까 봐서요.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계산보다 상실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자리처럼.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줄도 모르고 너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부끄럽다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인연은 가끔 잔인하게 돌고 돌아 사람을 같은 자리로 데려온다는 걸. 그분은 제게 해주지 못한 세월을 메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면 뭐든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재벌집 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받아줄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 덕분에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식품공학과 요리 연구로 돌아갔습니다. 늦었다는 말이 따라붙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늦은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였습니다. 제가 교수의 꿈을 꾸게 된 건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든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남편이 제 안에 독한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수 타이틀 하나로 사람을 깔보던 얼굴이 떠오르면 저는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 전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 문제로 추문에 휩싸여 학교에서 잘렸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함보다 먼저 허무가 왔습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를 망쳤구나. 저는 그 허무를 힘으로 바꿨습니다. 남의 몰락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제 삶을 세우기로. 제가 지켜낸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제가 얻을 건 타이틀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